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4월 14일에 있었던 고3 모의고사 국어 중에서 독서지문 또 그 중에서도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란 주제로 나왔던 법지문 5번부터 10번까지 문제 같이 복습하는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딴 때 같으면 법지문이 보통 민사적인 법리가 나오는 또 민법에 대한 문제가 주로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형사재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계속 법지문만 나오다 보니까 이번 4월 시험에는 경제에 관한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 역시 이번엔 법지문이 나왔는데요. 딴 때 같이 민사에 대한 지문이 아니고 형사에 대한 지문이 나오니까 좀 더 새로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험 공부라고 하는 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지문이 나오면 또 이런 지문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잘 독해를 하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첫 번째 문단은 형사소송법에서의 그 증거재판주의의 의의가 나오는데요. 정의가 나오는데 이 증거재판주의 왜 이런 원칙이 필요한 건 뭐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증거에 의해서 범죄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뭐 억울한 사람들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이 의미들이 그냥 쑥쑥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어 내려가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조금씩 말을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표현을 할까요? 나중에 이제 지문에 문제에 가서 선지로 조금씩 말을 바꾸면서 선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 표현을 바꾸어서 지금 서술해 나가고 있는 거 이 점을 먼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증거재판주의란 뜻이 자의적인 사실 인정이 허용될 수 없다. 자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면은 결국 이게 어떤 이론의 한계냐면은 자유심증주의,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을, 증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심증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자유심증주의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막 사실 인정을 하면 안 되겠죠. 결국 이 말은 뒤에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5번에 2번 해놓고 쭉 5번에 대한 문제, 5번에 대한 선지를 100가지 이미 표시해놨는데 5번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지문 끝나고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즉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보면서 살펴나가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5번에 2번에 해당되는 게 뭐였냐면은 증거재판주의의 의의였습니다. 바로 여기 요 문단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문단 마무리하면서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 서술해 나가는 글이구나 따고 하고 처음에 딱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문단에서부터 증거 능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입니다. 증거가 될 수 있냐 없냐 자격. 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는 법정에서 주요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돼.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달리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 유죄 판결에 주요한 인정 자료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주요한 사실의 인정 자료로 된다는 거, 결국 아까 전에 나왔던 여기 범죄 사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건 범죄 사실이죠. 결국 범죄 사실에 인정되는 근거, 주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 또 뭐 유죄 판결의 근거, 그 다음에 사실 인정의 자료, 뭐 결국 그 말이 그 말인데 나중에 선지 가서 살짝 바꾸기 때문에 이제 일단 여기서 좀 우리가 유의를 좀 하시면서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런 추론을 하는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 혹시 그런 추론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옆에 적어 놓은 게 있죠. 자, 요 문단을 잘 읽어보면은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가지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지 말라고 하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무죄를 받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원칙적으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다. 즉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무죄를 받기 위한 증거로는 충분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얼마든지 자기 알리바이에 대한 증거들 수집해 와서 법원에 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거 보고 이론적으로 탄핵 증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법관이 이렇게 그 합리적인 의심이 어디야? 네, 여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지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막 증명에 도달하려고 하는 걸 막고 흔드는 거죠. 바로 그런 거 보고 탄핵 증거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탄핵 증거 같은 것도 여기 뭐 뒤에 보면은 전문 증거 그런 얘기 나오지만 내가 그 범죄 시간으로 지목받은 그 시기에 나는 어디 그 장소에 나는 딴 데가 있었다. 그걸 봤다는 목격자의 확인서 같은 게 있다. 다 그런 거 법관은 직접
그 사람 목격자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니까 전문 증거인데 이렇게 무죄를 받기 위해서 탄핵 증거로 내는 이런 알리바이 증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실 인정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추론에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나가면서 독해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 증거 능력의 요건은 당연히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을 테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이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원칙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바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전문 법칙 세 가지가 나와 있다고 하고, 그 세 가지가 하나하나씩 이제 문단을 달리해가면서 밑에 쭉 서술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원칙마다 빨간색 네모 표시 번호 붙여놨고요. 초록색으로 형광펜 칠해놨습니다. 자, 하여튼 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보기 앞서서 결국 이 세 가지 증거 능력을 배제하기 위한 세 가지 법칙의 목적은 뭐다?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 쉽게 말해서 인권 보장이죠.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있다. 바로 뭐 그 목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A, B, C, D, E까지 해가지고 쭉 이 문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마지막 10번 단어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 뜻이라든가 뭐 비슷한 단어로 바꿔치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뜻풀이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10번 문제가 마지막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여기 표시된 대로 표시된 대로 이 선지를 소개해 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어차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단어 풀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A, B, C, D, E 나올 때마다 봐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더 지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번 이 원칙들을 해놓고서 이 원칙이 10번의 1번 선지였습니다. 10번의 1번 선지가 뭐였냐면은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되는 조건에 대해 규정한 법칙들에 바로 위에 나와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세 가지 법칙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증거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B번 해가지고 이런 증거들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이 증거 능력을 B라고 해놓고서 10번의 2번 선지가 이 풀이를 뭐라고 해놨냐면은 증명 자료로서 필요한 법률상 자격. 아까 법률상 자격 나왔죠? 바로 이게 10번의 2번 선지 역시 맞는 적절한 선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영장을 받지 않고 뭐 체포하거나 압수하고 그런 얘기죠.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아마 우리가 통합사회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에서 헌법에도 나왔던 뭐 신체 자유할 때 영장 없이 체포당하지 않고 다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거 목적이 뭐냐? 이런 위법 수집 배제 증거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얘기가 5번에 나와 있습니다. 5번에 5번 선지. 아까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여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목적이 뭔지 그대로 나왔었죠. 역시 5번의 5번 선지도 적절한 선지. 하여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서 또다시 또 증거를 또 얻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파생 증거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파생 증거 다른 말로 2차 증거 역시 이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이론을 가리켜서 독수과실 이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과실, 독수과실. 그래서 이 의미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예컨대 해놓고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얻은 진술이면 그 진술의 증거 능력, 증거 자격 없고요. 또 그 진술의 도움으로 사실은 나하고 공범이 누가 있어요. 사실 내가 뭐 여기 뒤에 화양유 얘기 나오겠지만 내 사실 화양유 거기 말고 또 어디 또 숨겨놓은 데가 또 있어요. 누구한테 또 팔았어요. 뭐 그런 거. 그런 도움으로 찾아낸 물증의 증거 능력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독나무에서 열린 과실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5번에 4번 여기 표시해 놓은 것도요. 그 5번에 4번 선지가 뭐였냐면은 독수 과실 이론의 적용 사례였습니다. 바로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5번에 4번 선지도 적절한 선지. 자, 여기서 다만 이런 말이 나오는 건 꼭 뒤에 선지로 문제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박스 안에 어차피 글자 수 제한이 걸려 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다만 이런 거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만 나오면은 이 선지에 꼭 나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꼭 체크하고 나가야 되죠. 결국 여기까지 흐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 쭉 흐름으로 나왔는데 다만이라고 나오면 그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있는 예외가 나오겠죠. 보십시오. 자, 1차 증거하고 2차 증거 사이에 지금 독수과실 이론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그 1차,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독수과실 이론이 적용되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그 7번의
7번이 그 사례 추론 문제인데요. 7번에 1번 선제에 나오는 개념, 바로 이 개념이 7번에 1번 선제에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7번 문제 갈 때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법칙 첫 번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백이라고 해서 다 뭐 배척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있죠.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그리고 그 임의성의 뜻은 뭐냐? 그 자백하는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압박 없이, 쉽게 말해서 막 고문당하고 막 협박당하고 회유당하고 그런 거죠. 신체적, 정신적 압박 없이 임의로 한 자백, 바로 임의로 한 자백의 뜻이 바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압박 없이 한 자백, 거꾸로 신체적, 정신적 압박을 받아서 고문 같은 거 받아서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자백은 증거 능력 인정하지 말자, 부정하는 원칙이 자백 배제 법칙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근대사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문을 해가지고 막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는 거였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옛날 원림재판식 막 임금이 역적들 막 재판하면서 바로 그렇게 고문해서 억지로 막 자백을 쥐어짜지 말자. 그렇게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 반성에서 나온 법칙이죠. 그래서 그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수사 방법이 자백을 얻어내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 바로 인권침해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고, 때로는 그 자백하면 다 그게 진실과 맞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허위 자백일 경우가 많으니까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백 배제 법칙을 이렇게 두고 있는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10번에 3번을 표시한 것이 그거였죠. 이 C번 자백을 얻어내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제가 빨간 줄로 표시했듯이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정답이기 때문에 10번에 3번 선지 잠깐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3번. 아까 C가 뭐였습니까? 자백을 얻어내는 데만 의존하게 되면인데, 뒤에 의존하게 되면은 같아요. 이런 게 바로 낚는 거죠. 그런데 그 앞부분은 진술자의 임의성을 지키는 데만 의존하게 되면, 아까 자백을 얻어내는 데만 의존하게 되면은 임의성 그런 거 무시하기 쉽겠죠. 거꾸로 진술자한테 뭐 어떠한 협박이나 그런 압박 주지 않고 임의성을 존중해준다면은 자백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백하는 것보다는 부인을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뭐 부인하든 말든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말씀하시오. 바로 그런 게 임의성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C에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C하고는 전혀 오히려 거리가 전혀 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10번에 3번으로 쉽게 고르면서 더 이 지문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 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한 요 문단도 마무리해지는데, 제가 여기 5번에 3번 여기 빨간 칠로 외치는데 이것도 정답이란 얘기죠. 즉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5번이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자백 배제 법칙의 종류 나와 있습니까? 없죠. 네, 자백 배제 법칙의 의의만 나와 있고 종류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 답은 3번으로 쉽게 골라갈 수 있겠습니다. 굳이 문제를 보여주진 않겠습니다. 다 어차피 여러분들 풀어봤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세 번째 법칙. 이것도 좀 처음 보는 학생들은 생소한 개념일 것 같아요. 전문 법칙. 이 전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스페셜리스트, 그런 전문가 할 때 전문이 아니고 들어서 전해 들었다, 그런 전문입니다. 이 한자가 나와주면 더 좋았을 텐데, 들어서 전해 들은 거, 그런 것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 법칙입니다. 자, 이 전문 증거 뜻 나옵니다. 이 피고인, 증인 같은 사안을 체험한 자가 구두로 물론 진술을 했겠죠. 근데 이 진술들이 법정에서 직접, 즉 법관 앞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전달된 겁니다. 법관의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자기 앞에서 말하는 거 외에는 다 간접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진 얘기겠죠. 바로 그게 전문 증거라고 하는 건데, 이 전문 증거의 종류도 전문 진술하고 전문 서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글자 수 압박을 받는 지문에서 한 줄이 아쉬운데, 이 굳이 전문 증거의 종류로 전문 진술, 전문 서류, 이걸 꼭 언급을 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 꼭 뒤에 선지로 가서 나올 거기 때문에.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게 뒤에 볼 8번의 1번 선지, 이 개념 구별을 해야지 낚이지 않는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전문 진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전해주는 이야기인데 그걸 구두로 전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 증인이나 피고인이요,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로 그럴 때 그건 구두로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로 그 누구가 말한 내용이 전문 진술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앞에 타이핑 치는 타자기 같은 거 놓고서 그 피의자 신문한다고 그러죠. 딱딱딱 문답 질문하고 답하고 한 걸 내용을 타이핑 따따따따따 그렇게 적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게 기록으로 법관한테 증거로 가겠죠. 자, 그렇게 진술이 담긴 내용을 기록을 해가지고 법정에
법관 앞에 내게 되면 바로 그건 전문 서류가 되겠죠. 서류를 만들었으니까 바로 그 전문 증거 중에서도 전문 진술하고 전문 서류를 구별해야 할 문제가 8번, 1번의 선지로 있으니까 그거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전문 증거 종류는 이런데요. 이 A가 통째로 이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이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런 걸 인정하고 있느냐, 그 취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깨알같이 적어놨지만 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8번 문제 가서 2번, 3번, 4번 뭐 여기 아까 1번 얘기했고 또 뒤에 마지막 끝에 5번도 있고 다 그대로 하나하나를 선지 속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거 같이 이따 보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A라고 하는 것이 통째로 8번 문제에 들어가 있을 건데 그 A에 있는 선지 구성이 하나하나 이렇게 무슨 점 이렇게 쪼개가지고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를 보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 충분히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전문 증거는 왜 이걸 배제하느냐? 진술 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집, 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수사기관이 타자기 놓고 딱딱딱 치면서 자기들이 처음 짜놨던 그런 그 범죄의 그 구성 플랜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으면 뭐 일부러 막 빼거나 뭐 가공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편집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누구로부터 들은 누구누구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하는데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드는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말하는 뉘앙스 그대로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편집 조작의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분명히 나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 했으면 나도 그걸 법정에서 따져볼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거 보고 반대 신문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반대 신문을 할 수 없게 되면 너무너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겠죠. 그 다음에 또 전문 증거에 의해서는 법관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 바로 이런 것이 전문 법칙의 근거를 꼽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D가 10번의 4번이었습니다. 10번의 4번 이 풀이를 어떻게 해놨냐면요.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바로 이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게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풀어놨습니다. 역시 적절한 선지겠습니다. 역시 또 다만 또 나옵니다. 다만 있다고 하는 건 또 이걸 선지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 결국 이 다만의 의미는 전문 증거이긴 하지만 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뒤의 내용이겠죠. 바로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증거에 동의하는 경우. 피고인이 나 이거 그냥 증거로 써도 돼요. 근데 그거 어차피 신빙성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굳이 그 전문 증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사람들 법정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증거 동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거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증거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도 쭉 서술했지만 결국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동의해서 굳이 그런 얘기 한 사람 법정으로 안 불러도 되고 증거로 쓰는데 인정한다고 동의했으면은 굳이 이 증거 능력을 배제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자격이 인정된 증거가 유죄 판단을 하는데 가치자가 있냐 없냐, 즉 증명력이 있냐 없냐는 별개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좀 이렇게 형사재판을 잘 하신다고 하는 또 변호사님하고 또 얘기를 해봤더니 또 이런 것도 변호사님들의 또 전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 전문 증거에 나오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피해자겠죠. 아는 목격자 그런 사람들 하여튼 피고인한테 불리한 얘기 할 사람들은 난 이런 건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 증거로 동의하지 못하니까 일단 증인으로 법정으로 불러서 나도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흔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요. 만약에 피해자가 법정으로 나와서 어차피 맨 처음에 했던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어차피 달라질 것도 없고, 특히 법정에 나와가지고 또 피고인이 따지고 그러면 오히려 법관한테 저렇게 피고인 저렇게 너무 뻔뻔하고 나쁜 놈이다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법관에게 감정으로 호소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러면 더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법관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때에 따라서는 또 변호사님들의 또 변론 전략으로 일부러 그냥 자기한테 불리한 피해자, 목격자 그런 사람들 법정으로 부르지 않도록 동의해놓고 이제 법관이 그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는 걸 흔드는 증거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탄핵 증거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그런 거는 전문 증거라도 또 무죄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 또 이제 동원을 해서
그 수사기관 쪽의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또 그런 작전으로들 많이 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증거 동의라고 하는 의미가 또 실제 재판에서는 또 그렇게 또 전략상 또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여러 가지, 세 가지 법칙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증거 능력과 증명력은 구별해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 그 증명력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네, 요 증명력도 뭐 이해하기 쉽습니다. 말 그대로 쭉 한번 읽어보면은 증거 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을 뜻한다 나오는데, 아, 그렇죠. 아까 전에 여기서 우리가 증거 능력에 대한 파트를 마무리하는 기회에 이 A가 통째로 8번 문제로 나왔으니까 8번 문제 본 다음에 증명력에 대해서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네, 8번 보시면 바로 A가 통째로 나와 있었고요. A가 그 전문 법칙에 대한 거였죠. 자, 형사소송법은 전문 법칙, 즉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아까 전에 예외는 딱 하나 나왔습니다. 증거 동의. 근데 그거 말고도 예외가 또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예외가 있다고 하는 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 바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증거 능력을 인정된다. 바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가, 하나가 나고요. 가하고 나에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전문법 증거긴 하지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 예외적인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서는 인정된다 하면서 그 취지는 뭐냐면은 진술 당시에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서 원래의 진술이 고스란히 법정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을 때는 증거 능력 인정된다. 그 예로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적은 조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생각해 보시면 뭐 법관 앞에서 말한다는데 왜 이게 전문 증거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법정은 법정인데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 법관이 하는 법정이 아니고 뭐 그 전임자 법관이 했던 재판이든지 아니면 뭐 딴 재판에서 했던 딴 재판이 열렸던 법정에서 했던 진술이든지 바로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그때 진술을 하면은 또 법원 사건 기록에 재판 기록에 기재를 하겠죠. 그것이 이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일 텐데 역시 이것도 전문 증거긴 전문 증거죠. 그렇지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 이유가 왜일까? 그것이 이제 1번하고 2번 선지겠습니다. 5번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원래의 진술 및 그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전문 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문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여기 그게 나옵니다. 진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법정에 못 나오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고 많이 아프고 행방불명되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이 출전체를 찾아보니까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만약에 지금 코로나 같은 시대 때 외국에 거주했다가 한국 법정에서 재판하니까 나오라고 그러면 2주간 동안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참 이게 재판 일정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진짜 어려움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문 증거긴 하지만 그거라도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예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출전 교재를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빠졌네요. 단순히 그냥 뭐 죽었다, 많이 아프다, 외국으로 갔다, 뭐 행방불명이다 이렇게만 한 거 가지고 증거 능력 인정되면은 수사기관이 피고인한테 불리한 진술 하라고 막 해놓고 법원에 그걸 전문 증거로 내놓고서 그냥 뭐 이런 피해자는 목격자 이런 사람들 어디 뭐 숨겨버리고 뭐 제발 뭐 절대 법정에서 불러도 나가지 말아라, 법원에서 뭐 날라오면 받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쉽게 전문 증거 능력 인정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법에서 이런 요건이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꼭 이런 경우 플러스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경우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뭐 사망, 질병, 행방불명 이런 경우라도 전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만약에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전문 법칙에 대한 지문이 또 나올 경우에 이 요건이 꼭 이제 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전문 증거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히 그 왜 이런 걸 인정할까?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문 법칙 아까 전에 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다음에 자백 배제 다 이런 게 혹시나 이제 자백을 막 고문을 해서 하면 진짜 사실과 들어맞는 자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뭐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이제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법칙을 만들었지만 너무 또 그걸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은 진짜 항상 우리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쁜 놈은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관념에 맞겠죠. 자,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전문 증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다.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법정으로 다 모두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겠습니까? 또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뭐 그 사이에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안 나오게들도 사정이 변경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 취지가 이렇게 말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거죠. 취지가 너무 이걸 전문 법칙을 너무 지나치게 너무 융통성 없게 강조하다 보면은 진짜 진실 발견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소송 경제에도 중대한 장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 한 명 한 명 다 나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재판도 많이 길어지겠습니까? 그게 딱딱 한 번에 부른다거나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요. 그래서 또 이런 또 꼭 나쁜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하고도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 법칙에 예외를 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를 봤고요. 이제 문제를 볼까요? 선지들. 자, 1번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왜 전문 증거인데 증거 능력이 인정될까요? 자, 우선 1번을 보면은 자, 여기 그냥 통째로 이게 거의 뭐 앞에 지문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 것 같으니까 통째로 그냥 쓱 보면 낚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아까 그 전문 법칙 얘기 나올 때 왜 전문 진술하고 전문 서류를 왜 구별하는 한 줄 그게 왜 들어가 있는가? 바로 이 선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니까 이건 전문 진술이 아니고 전문 서류잖아요. 전문 서류. 그래서 여기서 낚이는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고요. 2번 가가 전문 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원래의 진술이 법정에 전달될 때 다른 사람에 의해 편집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겠군. 바로 이거죠. 바로 이 뜻이 그대로 고스란히하고 같은 말입니다. 고스란히가 바로 이걸 풀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문에서도 이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그 증거 능력 배제하는 그런 이론을 그런 법 규정을 만든 취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달될 때 편집이나 조작될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표시해 놨죠. 바로 근데 이렇게 법정에서 공판기일에서 법정에서 한 진술을 법원에서 조서라는 기록에 적어 놓은 건 꼭 뭐 이걸 누가 조작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우리가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경우에 가와 같은 경우에 증거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걸로 보는 거니까 그대로 답은 2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 시간이 없다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 3번하고 4번은 나중에 한번 여유있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그 보기하고 이 3번, 4번 선지만 대조해 보더라도 제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가 뭡니까? 원래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못 나오는 경우에요. 죽었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행방불명 외국거주. 그런데 여기 3번 보면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못 나오는데 반대신문을 어떻게 합니까? 또 4번 사람이 못 나오는데 어떻게 법관이 진술자하고 문답을 합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3번, 4번은 금방 제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고 초조하다 보니까 잘 선지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서 평상시에 훈련할 때나 이럴 때는 보기하고 선지 가지고 쉽게 제낄 수 있어. 평상시에는 연습이 쉽게 잘 되다가도 막상 실전에 이렇게 당하다 보면 참 이게 또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3번, 4번 쉽게 제끼고 답은 더욱 2번 확실합니다. 그리고 5번도요. 가하고 나 모두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 능력 인정된다고 전문법칙 예라고 이미 지문에서 밝혔고요. 8번에 나온 이 보기 얘기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렇게 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 인정된다. 그런 얘기를 좀 쓴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제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번 문제 받고 다시 증명력에 대한 마지막 두 문단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봤지만 증명력 뜻은 그렇게 결국 얼마나 이 증거가 믿을 수 있어서 신빙성이 있어서 법관이 유죄의 증거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뜻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여기 기억을 보면 이게 6번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요 뒤에 것도 또 다른 반대인 경우인데 뭐 뒤에 거는 문제로 안 만들고 앞에 부분만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번 어떤 경우들이 나와 있나 6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이걸 나중에 결과적으로 찬찬히 살펴보면은 화작 문제에서 항상 장문 파트 마지막 문제에서 뭐 이걸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칠 조건을 주어지죠. 뭐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서 마무리하자. 뭐 누구누구한테 이런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하자. 그럴 경우에는 지문 볼 필요 없이 선제만 가지고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 거 딱딱딱 골라내면 그렇게 하면 쉽게 답이 압축이 되는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앞부분은 증거 능력에 대한 얘기고 뒷부분은 증명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피고인을 무슨 자백, 증거 능력 얘기, 그 다음에 요것도 증거 능력 얘기, 요것도 증거 능력 얘기, 그 다음에 증거 능력 얘기. 그래서 딱딱 둘씩 끊어서 일단 둘 중에 하나 자기가 편하게 먼저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것부터 체크해서
압축시켜 놓으면은 나머지 한 파트에 대해서는 또 그것만 놓고서 따져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오히려 증거 능력에 대한 것보다 증명력에 대한 것부터 먼저 따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딱딱딱딱 끄는 것 중에서 뒷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거를 증거 능력 부분이라고 하고 뒤에 거를 증명력 부분이라고 해서 한번 OX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선지 사건의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 증거가 가치가 있네요. 증명력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근데 우리 문제는 뭡니까? 기억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니까 결국 증거 능력은 있지만 증명력이 없는 경우 OX 같은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2번 뒤에 것만 봅니다. 법정에서 결국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로 이용된 경우 이것도 증명력 있네요. 이것도 답 아니네요. 3번 뒤에 건 봅니다. 그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법관이 판단한 경우, 즉, 증명력이 없죠? 네, 일단 정답 후보입니다. 4번, 뒤에 거, 결국 진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증명력이 없네요. 정답 후보입니다. 5번,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담고 있다고 법관에게 인정된 경우, 증명력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 후보는 3번하고 4번이겠습니다. 그럼 3번하고 4번 증거 능력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3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문서이지만, 요거 증거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문서, 다른 말로 하면 유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란 얘기겠습니다. 증거 능력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일단 답은 3번으로 쉽게 골랐고, 4번도 혹시나 해서 보자면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목격자의 진술을 억지로 얻어낸 경우, X죠.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빨리 또 헷갈리지 않고, 낚이지 않고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 못한 학생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물론 앞부분부터 먼저 따질 수도 있는데 앞부분은 좀 애매한 게요. 2번 선지 보면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막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거의 다 전문 증거일 것 같은데 이게 뭐 증거 동의가 있는 건지 뭐 적법하게 수집한 건지 뭐 전혀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애매하고 거의 원칙적으로는 없는 경우가 일단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번 피고인을 강요하여 얻은 자백 증거 능력 당연히 없죠. 임의성을 제한한 상태에서 얻은 자백이니까. 그 다음 5번 증거 동의를 받은 전문 증거, 즉 증거 능력 있다고 했습니다. 5 맞습니다. 이렇게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번을 봤고요. 네, 마지막 문단 자유심증주의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 뜻은 증명력 평가하는 건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다. 원칙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 지금 선지로 나와 있고요. 아까 5번 선지 제일 첫 번째 문제였죠.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증명력 판단의 주체가 1번 선지 있냐 없냐 그거였습니다. 역시 증명력 판단의 주체는 법관이다. 1번 선지 역시 적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심증주의의 뜻 자유판단은 자유판단인데 합당한 근거를 배경으로 해야 된다. 합당한 근거가 없는 건 결국 단순하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겠죠. 결국 뒤집어서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10번의 5번이었습니다. 알파벳 E, 단순한 자의적 판단. 무슨 뜻이냐? 단순히 자의적으로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그냥 글자만 수만 늘었지 말은 그대로 풀어서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10번의 5번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심증주의를 좀 보충하는 설명이 있네요.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를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적절하게 고르고 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취사 선택의 의의를 좀 더 보충하는 게 뒤의 내용입니다.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는가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진다. 우리가 모순되면 이거 둘 다 뭐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믿는가도 법관의 자유 판단, 자유심증. 또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이라도 일부 부분은 또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법관이 일정 부분은 또 골라내서 믿을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취사 선택의 다른 말이겠습니다. 요거 9번에 5번이나 2번 선지로 또 선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단 9번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쫓기다 보면은 제대로 읽지 않으면 낚일 수 있는 것 같은 게 한번 9번을 볼까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 선지 증거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증명력이죠. 이거 보고 다른 말로 증명력을 풀었었습니다.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 적절. 그 다음 2번 법관은 신빙성 있는 증언도 신빙성 없는 증인에 의한 증언도 증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까 제일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증언을 골라내어서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맨 끝부분에 있는 거고 우리가 시간 없어가지고 안 읽고 그냥 선지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바로 이런 게 낚일 수가 있는 거죠. 3번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중에서 범죄 사실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증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네 글자 취사 선택. 4번 증거 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에 대한 법관의 판단, 즉 증명력 얘기. 합당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얘기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즉 합당한 근거 있어야 된다. 5번 법관에 의해 서로 모순된다고 판단된 증거들. 그렇죠. 이게 제일 마지막 문장이었죠. 우리가 끝까지 지문 읽지 않고 보면 둘 다 모순되면 둘 다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되겠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쪽이 더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신빙성 인정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5번. 끝까지 지문을 읽으면 맞출 수 있고 끝까지 지문을 읽지 않으면 낚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은 것이 7번 문제니까 7번을 보겠습니다. 3점짜리네요. 네, 어떤 사건의 진행 경과를 요약을 해놓은 건데 이것도 한번 잘 뜯어보겠습니다. 자, 법에서 소지가 금지된 화약류 갖고 다니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러면 이런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범인이, 피고인이 화약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강력한 증거겠죠. 그런데 봅시다. 증거 1은 그런 화약류를 압수하긴 했는데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위법하죠. 다음 두 번째, 1-1이 왜 이렇게 1-1이라고 했겠습니까? 파생된 증거란 얘기겠죠. 2차 증거. 증거 1을 기초로 획득한 압수물 사진. 자, 이거 아까 봤습니다. 바로 독수과실. 2차 증거 파생 증거. 역시 증거 능력 없다고 딱 감 잡고 나가야 됩니다. 증거 2,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 이거 당연히 증거 능력 있겠죠. 3번 또 증거 3, 법정에서 이루어진 목격자 진술 증거 능력 있겠죠. 자,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은 결과는 무죄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증거 1은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고 아까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 바로 이런 의미가 증거 능력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1-1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바로 독수과실 이론 적용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 증거 2, 3은 이제 바로 증거 능력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데 이것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실질적인 증명하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증명력이 부족하다, 없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우리가 개념을 지문하고 대조를 해서 나가고 한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법원은 증거 1하고 1-1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겠군. 아까 그 독수과실 이론 얘기 나올 때 다만 해놓고 이렇게 2차 증거, 파생 증거라고 하더라도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이나 단절되었을 경우에는 2차 증거도 증거 능력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차 증거, 1-1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법원은 봤으니까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이나 단절되지 않았다고 봤겠죠. 아마 희석되거나 단절되는 경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약류를 압수해 봤더니 그 화약류에 뭐 그걸 싸고 있는 비닐봉지 같은 거 이거 어디서 사왔다더라 뭐 그런 또 정보가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화약류가 또 있겠지 뭐 그렇게 단서를 잡고 이제 가서 압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또 우연히 또 적법하게 수사를 해서 적법하게 압수영장 가지고 나갔다든지 아니면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 또 공범이 자백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건 사실 나도 이런 거 화약류 가지고 있었던 거 맞아요. 내가 신고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2차 증거로 압수하려고 했던 거 그냥 우연히 그냥 스스로 임의적으로 내서 이거 그냥 압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수된 물건, 사진 같은 거 그런 것은 아마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이 된 거겠죠. 그럴 경우엔 증거 능력이 있겠죠. 하여튼 이 사안의 경우에는 왜 어떻게 이걸 증거 1을 기초로 이 압수물을 획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법원이 그걸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겠고요. 그 다음 2번, 법원은 그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즉 결국 무슨 얘기냐, 증거 능력이 있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증거 1과 증거 1-1 자료를 사용했겠군. 이것도 뒷부분만 보시면 결국 증거 능력이 없는 건데 자료로 할 수가 없었죠. 이거 당연히 이것만 해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뒷부분만 봐도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3번도 한번 뒷부분 볼까요? 자, 증거 1-1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군. 맞습니다. 그 이유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독수과실 이론 적용했습니다. 4번, 법원 증거 2가 신체적 정신적 압박이 없는 상태, 즉 임의적인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했겠군. 맞습니다. 일단 피고인 자백 같은 거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고 했겠고요.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말하는데 이게 임의성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4번 맞습니다. 5번, 법원은 진술 증거인 증거 2와 3을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봤겠죠. 당연하죠.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직접 말하는데 당연히 전문 증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증거 2와 3만 가지고는 결국 유죄 판결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 부족해서, 즉 가치가 없어서, 다른 말로 증명력이 부족해서 결국 무죄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나쁜 놈은 처벌해야 되는데 너무 좀 수사기관에서 좀 안이하게 막 영장도 없이 그렇게 압수해서 이렇게 무죄 판결 자초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또 원망 섞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법지문 형사소송법에서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찬찬히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상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글 읽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내가 왜 이런 거에 낫겠냐 생각하시면은 다음번에 유사한 경우에 선지가 나오더라도 이제 다음번에는 잘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